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특수한 경우를 예를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뭐 저 신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는 이제 회사원인데 부부가 버는데 뭐 집 사서 얼마 아까 말씀하셨던 거 3억 5천 빚내서 이자 얼마 나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직장을 그만두면 이제 부채 상환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지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킨 건데, 근데 그러니까 상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금융 자산을 봐야 돼요. 가계의 금융 자산과 가계의 금융 부채죠. 이게 가계 부채와 이 두 개를 비교해야죠. 그 비율이 얼마인가를. 그래야 이제 상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계 금융 자산은 가계 부채가 더 많아요. 재산이 더 많은데 그 부채가 문제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 자산의 약 4분의 1만 금융 자산이에요. 한 2, 3% 밖에 안 돼요. 전체 자산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을 포함한 가계 총 자산은 지금 가계부채 5배 내지 6배 많아요. 뭘 걱정을 하니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잘 산다니까요. 국민소득 뭐 6만 달러, 7만 달러 되는 나라들 봐봐요. 그럴 때 이제 그 얘기 자꾸 누구한테 해줬더니 그 경제학자는 또 이제 그 초점을 돌리대.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 뭐 이런 거 전부 다 모아서 이제 그 부채공화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또 웃기는 거죠. 부채의 다른 거는 뭐예요? 대출이잖아요, 대출. 저축이기도 하고. 저축된 돈으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늘었다. 가계 금융자산이 늘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뭐 가계에서 나온 걸 봐야 하니까. 그러면 그 가계 금융자산이 늘어난 게 큰 일인가?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진짜 웃긴다고. 그 더 웃기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가계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제1금융권은 진짜 하늘 위에 있는 그 계단이었어요. 도중에 딱 끊겨 있는 거야. 누군가 그 계단에 올려줘야 돼.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정경유착이었지. 은행 돈은 뭐 권력 센 놈들이 전부 다 나눠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벌만 팽창이 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외환위기가 빵 터지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3분의 1이 도산을 했잖아요. 이 3분의 1이 도산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위에서 야, 이 어느 기업에 좀 돈 좀 빌려줘라. 그러면 밑에서 못합니다. 지점장도 못합니다. 그 대출 과장 담당하는 기업 대출 담당하는 과장도 거기는 안 됩니다. 전부 다 거절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저축은 이제 경기가 1999년부터 경기가 급상승했으니까 10.9% 성장했으니까 저축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막 늘어나니까 이제 은행으로 저축이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 은행들은 그 저축 어떻게 할 거예요? 은행들에 막 저축이 쌓이니까 이게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대 금리 차가 가장 적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당시에. 싸게 해줘도 안 되니까. 은행들이 그래서 돌파구를 찾은 게 가계부채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 갖고도 이제 가계부채도 이제 막 억제하니까 안 되니까 PF 대출로 옮겨간 거지. 건설회사들은 그 부채 비율 때문에 건설회사라는 게 원래 부채로 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얼른 그 부채 갚고 이런 식으로 건설회사가 운영되어 왔잖아요. 뭐 정부 발주공사는 뭐 돈 나올 게
확실하니까 내 돈 하나도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평균적으로 400%가 넘었어요. 그걸 뭐 150%로 줄여라, 그거 100% 이하로 줄여라, 막 계속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은 그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시행사를 따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를 만들었는데, 시행사는 이제 소위 말해서 부채 비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PF 대출을 받아갖고 뭐 브릿지론 만들어가서 제2금융권, 제3금융에서 브릿지론 만들어갖고 그거 갖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해갖고 인허가 딱 따면 그거 이제 갖고 이제 그 건설회사하고 시행사하고 한꺼번에 이제 제1금융권 가고, 제1금융권에서 이제 대환을 해준 거죠.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그게 말하자면 PF 대출의 구조였었는데, 그게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한순간 딱 그게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계속 되면은 그게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가 뚝 떨어지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인허가도 쉽게 안 나오고, 부동산 뭐 규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그걸 딱 멈추는 순간에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그 이자율 높은데 빌려 쓴 데에는 이제 뭐 완전히 골탕 먹은 거죠. 그럼 그 사람들만 골탕 먹었냐? 그 사람들만 도산했냐?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거기에 이제 완전히 이제 녹아난 거잖아요. 저축은행 사태가 그렇게 빚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엔화 자금 들여온 데는 또 다른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래서 그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제라는 것은 꼭 양면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에? 수요를 봤으면 공급을 봐야 하잖아요. 그럼 가계에 대출을 봤으면은 이 가계 예금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봤으면 이 가계에서 저축한 거 그걸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가계 저축도 그만큼 늘었으니까 아니 가계 저축이 막 늘어나는 게 나쁜 거예요? 이 국가 부채는 조금 달라요. 근데 국가 부채로 망한 나라들은 숱하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정권 혹은 왕조가 국가 부채 때문에 망가지고 망했어요. 가계 부채 때문에 망한 데는 없어요. 그랬더니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는 가계 부채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전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하우스푸어라고 지금 집 가지고서 지금 팔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뭐 어떻게 조사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문제의 그 선순환의 입각한 해결책은 경제를 살려내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진짜로 심각하다. 경제를 살려내고 소득이 증가하고 또 이제 저축이 증가하면 그 가계부채 부담은 점점 완화돼요. 이게 선순환 정책이란 말이에요. 하우스푸어도 마찬가지예요. 6% 성장만 한 2년에서 3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상투 잡은 사람들, 부동산 사는데 상투 잡은 사람들 그 가격을 회복을 해요. 2, 3년만 저기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하우스푸어가 아니지, 이제 하우스 리치가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오를수록.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추세를 보면은 지금 6%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지금 누가 할까요? 만약 그게 안 되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 지금 10%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다만 6%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성장률이 6%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0% 성장할 수 있어요. 왜? 그동안에 성장력이 억압돼 있었으니까. 그것도 정책 실패에 의해서. 만약에 6% 이상 성장을 못하면 부동산 가격도 소장님은 올라갈 수 없다고 지금 보시죠? 잘못하면 폭락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우스푸어들이 이 은행이자 부담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부동산 시장에다 던져봐요. 그럼 뭐 진짜 3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나는 수가 있어요. 그 경제에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돼요. 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그 가능성의 정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실패한 정책을 고집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노무현 정권의 연평균 성장률이 4.3이었잖아요. 가계부 적재하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에 그 이명박 정권은 고환율 정책을 썼잖아요. 이게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경제는 6% 성장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거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을 감동시킬 정책이라고 발굴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경제를 살려낼 정책, 틀림없이 살려낼 정책, 그리고 이제 기타 분야,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서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나는 이제 이게 나가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후보들은 그걸 이제 전혀 이제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혹시 그 오류를 범하지 않느냐 싶어서 꼭 그걸 검증을 해요. 주로 아줌마들 이렇게 몇이 앉아 있잖아요, 어디나. 그럼 거기가 끼어들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꼭 이제 그 물어보고 그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혀 몰라야 되니까. 내한테 호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한테 아부할 거 아니에요. 그게 생뚱맞은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은 일단 거부감, 경계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앞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통화금융 그 제일 중요한 이론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제가 준비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경제 살려낼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는 좀 복잡하고 그래서 하루 잡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나갈 것도 아니고 못 나가. 이거는 이해를 못해서도 못 나가고, 또 파괴력이 얼마나 클지도 몰라서 채택도 안 될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거, 경제 이외에 누구나 다 경제 문제는 그러잖아요. 그 시골 다방에서 경제 문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거창한 거, 뭐 군사 이야기하면 너도 나도 이야기해. 이북의 군사력이 어떻다더라부터 시작해갖고 뭐 미국, 프랑스 막 종횡무진으로 막 활약을 해요. 시골 저 다방에서도. 뭐 교육 문제 다 교육 전문가야. 뭐 예술 하면 예술 전문가고, 한류 막 다 한류 전문가고. 근데 경제만큼은 꼭 눈치를 보죠. 주변에 경제 전문가 없는가. 그거는 경제 전문가의 전문 영역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통일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제 시각은 그래요. 봉쇄 압박 정책으로는 절대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봉쇄 압박할수록 그 체제는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대화는 단절되고, 그래서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사례는 많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초강대국이 그 조그만 나라를 60년 동안 봉쇄 압박을 했잖아요. 그럼 굴복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카스트로 체제의 그 독재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봉쇄 압박이 조금 느슨해지니까 쿠바 자체가 변하잖아요. 카다피의 리비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카다피 놈은 더 강교한 놈이에요. 일부러 이제 그 유도를 하잖아요. 봉쇄 압박을 유도를 하잖아요. 그 이제 막 이제 미국이나 이런 뭐 이거 서방이나 이런 뭐 영국이나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데에 그 석유 갖고 이제 막 선심 쓰듯이 하면서 아주 잘 나가는 척 하다가 어느 한 사건으로 딱 이제 도발을 해요. 그러면 세계 경찰이나 세계의 그 소위 말해서 그 패권 국가로서의 유신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그 공군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한다. 그런 짓을 한 때를 보면 가다피 이 체제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 도발을 해서 공격을 하게 하고 그 내부 결속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쇄와 압박으로는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지금 그 인권 문제, 통일 문제 내세우는 자들은 통일 방해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북의 인권 문제는 심각하죠.
근데 인권 문제를 내세우면 이북은 더 철통 같은 단속, 그리고 대화 단절, 그리고 강경한 대응,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이북의 인권 문제가 과연 개선되느냐는 이야기지. 더 악화되고 또 악화되고 그러잖아요. 정치 권력이 점점점 강화되니까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경제난 점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또 통일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건 매국노 반민족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북의 체제가 붕괴되는 즉시 그 사람들 굶겨 죽일 수 없잖아요. 체제가 붕괴돼서 통일이 돼봐요.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 한국은행이 돈을 줘야 돼, 그 사람들한테 매월. 취직이 될 때까지. 안 그러면 굶어 죽는데? 그렇잖아요. 통일비용은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현 경제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북과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는 커요. 지금 이북은 $1,000가 안 돼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낙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위치에너지가 크다는 이야기지. 우리 어렸을 때는 수풍발전소 발전량 하나로 한반도 전체 전기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낙차가 크잖아요. 낙차가 크면 클수록 그게 동력의 역할을 해요. 이북에도 동력의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도 동력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인당 소득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개성공단이 지금 한 $150 받거든요. $150가 안 돼요. 한 달에 $150 받아요. $150 받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정부가 떼어가요. 3분의 1만 노동자에게 주어져요. 그래도 그것마저도 일반 노동자의 2~3배의 소득에 해당한대요. 그러면 $5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50 미만의 양질의 이 노동력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양산업이라고 했던 신발산업, 의류봉제산업, 이거 전부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에서 다 떠난 사람들, 일자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돌아와서 최소한도 조장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혹은 이북하고 잘 손만 잡으면 봉제공장 사장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북은 이제 이쪽에서 우리 한 20평짜리 아파트 팔아서 이북 쪽에 이제 공단에 딱 들어가잖아요. 거기 공단 줄 거니까, 공짜로 줄 거니까, 거기서는. 공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재벌 행세할 수 있다니까요. 돈 얼마든지 벌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조장 다 거쳤잖아요. 전 과정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조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걸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장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이제 이북의 이제 월급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일자리를 얻고, 그것도 경영자의 일자리를 얻고, 이북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현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점점 완화해가는 것. 그리고 이제 느슨한 연방 형태로 발전해가는 거. 나는 이게 통일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난 그놈들이라고 봐요. 통일비용 내세우는 놈들. 그놈들이 지금 이북을 봉쇄 압박에서 무너지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통일비용 더 크게 하자는 거지. 동독이 무너지면서 독일의 통일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체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동독 국민들에게 각 가정마다 정부에서 지급을 해줬잖아요. 먹고 살 생활비를 지급해줬어요. 그것도 수년간. 그런 기본적인 인식하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라면
이제 그 햇볕 정책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DJ 정권에서 보여줬지. 햇볕 정책을 하면서 자꾸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격차가 점점 느껴지잖아요. 개성공단 설립되면서 뭐 여기서 뭐 듣는 얘기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제 결속을 위해서 도발을 좀 했잖아요. 그 새 교전 당시에. 그 교전 수칙이라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지 않아도 허용되는 게 그 교전 수칙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을 때는 그 도발한 근원에 대해서 타격을 가해도 국제법상 이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전쟁 행위로 간주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서해 교전 당시에는 그쪽에서 총 몇 방 쏘고 도발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그 세상에 740톤 배를 180톤짜리 배가 가서 침몰을 시켜야겠어요, 이게? 그 얘기는 말씀드렸죠. 어른 74kg짜리를 18kg 어린애가 넘어뜨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배라는 것은 배속 톤수가 사정거리를 결정을 해요. 한 포의 사정거리를. 그래서 740톤은 180톤이 다가오기 전에 여기서 그 사정거리 밖에서 땅땅땅 때리면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큰 배가 유리해요. 물론 어느 정도 이상이 크지만 이제 이제 뭐랄까, 이동성이 이제 불편해지고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지만 그 740톤 대 180톤으로 해서 그 740톤이 그냥 침몰당했잖아요. 그 이제 억울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도발을 하잖아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격침을 시켰잖아요. 그 뒤부터는 다시는 도발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봉쇄하고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평도가 폭격을 맞아서 초토화되고 부은 적이지만, 그리고 천안함은 어른지 뭔지는 모르지만 침몰을 당했고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봉쇄 압박하는 놈도 나는 못 믿겠어요. 이제 일단 이제 그런 인식하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북의 최대의 관심사는 지금까지 민주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오로지 왕조체제만 경험해봤던 그 체제에서는 지금 김일성 세습 왕조의 유지가 아마 최대의 관심사일 거예요. 다른 건 관심권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 체제가 유지되기도 하고 통일을 근접하기도 하고, 소위 뭐 북한 인권 문제도 개선되고 경제 사정도 개선되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는 안을 만들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자기 국민과 재산이 있는 데는 절대로 폭격하거나 타격을 가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거 보셨잖아요.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일을 하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자기 재산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기 국민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타격 안 가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이 미수복한 경기 북부 지역이 있어요. 이게 한 3억 평 됩니다. 그거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설정해서 미국 이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한 100년 정도 조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자유구역을 설정을 하고 미국 출신의 컨소시엄의 두목한테 수장을 맡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홍콩 결국은 중국에다가 돌려주고 그 홍콩이라는 보물을 하나 얻었잖아요, 중국이. 이제 그와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도 좋고 이북도 미국이 자기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뿐만 아니라 이북의 공단이 서면 이북의 경제력 수준에 맞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자본 축적도 적고 기술 축적도 적은 그 이북에 맞는 산업은, 맞는 기업은 우리 지금 한국밖에 공급할 데가 없어요. 물론 베트남이나 중국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게 우위에 서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기네들 몇 개 기업이 들어오겠지만은 그것도 우리 노동자를 데리고 가야 할 거예요. 그 최소한도 관리자급은 데리고 가야 할 거예요. 그 대부분의 기업은 우리 남쪽 이제 그 경영자들을 또 이제 뭐 반장들을 이제 모셔서 가야 할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설립돼야 할 거예요. 그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그 뭐랄까 그 적성 국가에서 해제만 되면 북한이 해제만 되면 그럼 FTA도 같이 뭐 조용받을 수도 있고 오리진도 이제 남한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거기에 이제 딱 대응하는 지역에 북한 공단,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 고용하는 공단을 한 인구 한 30만급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건설을 하면 딱 호응이 돼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것 먼저 내세우면 그 이북 노동자들 탈출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대표 정책으로 그걸 하나 설정을 했어요. 국방 분야는 전문적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지금 교육 분야는 참 우리 공교육 완전히 붕괴돼 있어요. 지금 그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공립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잖아요. 그럼 이사 가요. 그럼 이제 이사 가서 또 이제 그 전학 신청해서 배정 받은 데가 또 공립학교는 또 이사 가요. 사립고등학교 배정될 때까지 이사 가는 사람 봤다니까요. 물론 시골에서지만. 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이 소위 말해서 임용고시를 통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능하다는 이야기고, 그 사람들이 임용된 그 공립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냔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금방 안 돼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가. 수업 시간에 뒤에서 잡담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 장난치고 싸워도 선생이 그냥 무시하고 수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쪽으로 양옆으로 또 저 구석으로 가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저녁에 학원 가서 수업 받으려고. 그래서 수업 받는 사람들은 많아야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40여 명 중에서. 그게 지금 우리 공교육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오로지 그러니까 교사들의 권리와 권한만 막강해져 있어요. 물론 그 뒤에는 무수한 희생이 따랐죠. 그 학생들의 학습권은 거의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를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그게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러면 도대체 학교에서 뭘 교육시키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든 지하철이든 자리 양보하는 사람들은 50대, 60대예요. 20대, 30대는 절대로 양보 안 해. 10대는 더 안 해. 전에 한번 내가 임산부가 배가 좀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이게 눈으로 봐도 알겠어. 그래서 그 옆에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 것 같은 친구에게 좀 양보하시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딱 쳐다보는 거야. 근데 인상이 고약한 놈도 아니에요. 뭐 보면 학생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 놈도 양보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60대 할머니가 애기 엄마 이리 와요. 내가 양보할 테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을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들이 한두 마디만 해줬으면, 그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컸을 때 한두 마디만 해줬어도 그런 현상은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커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그러니까 학교 교육 못지않게 인성교육을 시켰어요. 학생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컸었어요. 니들이 나가서 절대로 눈총 받는 일을 하지 마라. 공부 잘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좀 잘 맺어라.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얘기했고, 또한 그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도 공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라. 그 공부 잘하는 게 사회 성공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인성이 밝아야 되고, 또한 교우 관계에 잘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인간관계 잘해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골고루 관심을 가져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나는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차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부터는 좀 무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특성화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음악 특성화반, 미술 특성화반, 뭐 문학 특성화반, 뭐 연기 특성화반, 뭐 이런 등등 그 운동 특성화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 과목을 잘하는 거를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그 특성화반에서 그 특성화반의 학업 성적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해야 할 애들, 얘네들은 또 이건 우월반이라고 난리를 치니까 특성화반에 살짝 끼워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사교육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럼 이제 가르치고 싶은, 진짜 학문을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들도 그 반에 가면 좀 열성적으로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좀 특성화반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교육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교육이,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이 그래도 가장 다양하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나는 믿어요. 근데 지금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 대학 교육 시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1년에 1,000만 원은 들어가잖아요. 시골에서 또 서울 유학 보내거나 대도시 유학 보내면 더 들어가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그 자식을 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축 오래 해서 보내겠지만 자식이 둘이면 진짜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집 애들은 아르바이트를 5개, 6개 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납부금을 대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우리 동네가 좀 못 사는 동네라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누구네 아들이 그랬다더라. 또 집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무슨 이제 뭐 조모임이냐 하면서 그 얘기 하는 걸 가끔 들어요. 근데 지금 뭐 장학금 제도가 있고 뭐 그런다는데 생각을 해봐요. 아르바이트를 5탕, 6탕을 뛰면서 뭐 어떻게 학업 성적이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내는 게 전체 대학을 모두 다, 그러니까 등록금 반값 해봐야 500만 원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은 부담이에요. 또 그거 재정적으로 이렇게 부담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국가 부채 때문에. 그래서 진짜 원하는 사람들의 기회라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효과가 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국립대학, 서울대학 빼놓고 지방 국립대학에 납부금을 50만 원으로 딱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사립대학하고 국립대학하고 납부금 격차가 2대1이 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방 국립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서열화돼서 지방 국립대학은 서울에 제일 바닥에 있는 대학보다 훨씬 뒤떨어져요. 그래서 지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오는데,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면에서도 이 지방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50만 원씩으로 납부금을 확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좀 이의가 제기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분야에서 자관 국민들이 좋아할 정책들 한두 가지,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 그 부분에서 예.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던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서울시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치지만 회화를 말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영어 회화 전문 강사라는 어떤 그런 분야가 이번에 강사를 채용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각 초등학교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전문 영어 회화 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반응을 보니까 정말로 그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영어를 더 많이 잘 가르치시고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수업을 더 재밌어하고 더 많이 기다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전 과목에 있어서 어떤 인턴 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 강사 같은 걸 교장의 그러니까 특성화 반에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특성화 반에다가 그 내용을 집어넣는데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 걸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수업에 굉장히 엄마들의 기대치만큼도 좋은 성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제가 얻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특성화반 같은 거, 어떤 또 공작 특성화반 이런 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 그 소위 말해서 교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불러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열성적으로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그게 기존의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반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게 일반 고등학교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목고도 지금 서울대 가기 위한 학교가 돼버렸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다가 소위 말해서 학교 서열화 절대 반대하는 그런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다 그렇게 해서 그 특성화 교사들, 특수교사들 이런 사람들 배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학부모들의 생각은 일단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교가 중요할 텐데요. 특성화반 해가지고 자기 적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킨다면 그런 애들은 뭐 대학 진학할 때는 피해를 볼 텐데요. 예, 지금 그 대학 진학이 이제 서열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다방면의 어떤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그 대학 입학 전형을 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과학에 있어서는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젬병이다. 그랬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추천만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대학이라는 게. 미국은 이희천 총리가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가게 해야겠다. 그거 비슷해요. 그게 근데 별로 성과를 못 근데 그 제도적으로 정착을 못 시켰다. 근데 그게 여러 학생들과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한쪽에는 너무 쏠려 있으니까 여러 분야를 갖다가 조합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교육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사교육을 뭐랄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우열반 편성을 끊임없이 한쪽에서 주장하거든. 수준에 맞게 수업을 해야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애들도 거기 수준에 맞게 하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뛰어난 애들은 또 그 맞는 수준을 해야 또 진도가 더 빨리 나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 반 올라갈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는데 저항 세력이 워낙 막강해요. 우열반 편성은 힘들어요. 지금 수준별 학습이라고 시험 들어있는데 반 바꿔가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시범적인 케이스를 따릅니다. 초등학교들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 같은 거 뭐 반을 나눠서 하던데 A반, B반, C반에서 성적 순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 소위 말해서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해갖고는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야 이게 맞는 얘기지, 부분적으로 해갖고는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금방 덮이고. 제가 그게 보니까 종교적 반대가 심할 텐데요. 정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의, 정치라는 건 현실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 아, 얼마나 무서운데. 소통을 해가면서 해야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열반 그 편성을 사실상 밀어붙이는 제도일지도 몰라 이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 데가 없잖아요, 대학이. 교장 추천이잖아요. 교장 추천은 이제 그 소위 말해 담임 선생이나 그 과목 그 담임 그 과목 그 이제 주임 선생이 추천을 해줘서 교장 선생 추천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의 그 개인 기록 이제 여러 기록들을 보고 학교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시험 보지 않고. SAT 보지 않나요? 어? SAT. 아,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옛날 예비고사 제도예요. 그 수준만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비고사 제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SAT 점수가 높으면 이제 들어가기가 좀 좋지. 지금 보니까 그 초등학교들도 제가 느끼는 게 사립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지금 1학년 애들의 영어 수준이요.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수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웠으니까 2학년 수준 돼가지고 문장도 뭐 길어요, 되게 길고. 근데 그 공립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1학년, 2학년 이럴 때 안 해요. 나중에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부들 그렇게 하니까 야, 초등학교 때부터 그 1학년짜리 애가 시간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하고 뭐 태권도도 해야지 뭐 이러다 보면은 잠자는 시간이 다 끝나고 밥 먹고 하면은 9시에 옛날보다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그 수업 부담 때문에, 특히 사교육 부담 때문에 애들이 커가면서 공부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이제 학교를 나오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 생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영어 되게 못한 축에 속했어요. 내가 영어 전공으로 들어갔지만. 근데 2년 동안 노력하니까 따라가지더라고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시골 중학교 출신들이 있어요. 그 도시 중학교 출신들. 영어가 이렇게 수준을 비교해 보면 다른 과목들은 더 앞서 있는데 형편없이 떨어져요. 근데 그 학생들이 따라오는데 6개월도 안 걸려요. 금방 뛰어넘어요. 그건 난 초등학교에서 영어 해야 한다는 이유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어렸을 때, 언어는 어렸을 때 배워야 한다 그러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 배울수록 빨리 잊어요. 이제 제가 코트라 출신이라서 그건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아마. 외국 근무 3년 하고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1년도 안 돼서 다 잊어먹어요. 계속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영어로 얘기하지 않는 한은 영어를 점점 잊어요. 그러니까 습득하는 것도 어렸을 때 습득하는 것도 빠르지만은 잊어버리는 것도 훨씬 빨라요. 물론 이제 다시 복구하는데 좀 시간이 빠르긴 하죠. 근데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해야 할 사람이 몇 %냐는 이야기죠. 영어에 목을 매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에 그 매몰되어 있는 것도 참 그렇고. 영어 잘하면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만 잘했는지 이런 인식이 지금 강하게 많이.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해외 연수도 많이 보내고 부모들이, 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영어가 필요하면
뭐 주변에서 최근에 제가 뭐 한국경제학회 논문 발표를 하는데 나는 이제 그 A4 용지 한 장당 한 돈 10만 원 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이거 비용 되게 비쌀 텐데 한 4,500 들어가야 할 텐데 24페이지짜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데 50만 원 정도면 되겠냐고 물어봐요. 감지덕지지 뭐. 그래서 50만 원 좋아, 그렇게 하자고. 예, 물론 이제 그 미국에서 뭐 13년인가 살았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와서 해줬는데 경제학을 전공 안 해서 거의 제가 다 수정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도움도 많이 받았지. 기본적인 권력은 대부분 유지했으니까. 한 문장도 뭐 그 손 안 댄 문장이 없을 정도로 다 내 손봐서 제출했었는데, 그런 정도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셌단 말이에요, 주변에. 근데 영어에 그래 목맬 이유가 있는가 싶어요. 그건 그렇고, 과학기술 분야도 좀 전문적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문화예술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뭐 K-팝 하나만 아니잖아요. 드라마, 영화, 이건 종합예술이잖아요. 또 화가들, 또 그 뮤지션들, 음악인들 세계적으로 뭐 대단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를 더 풍요롭게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정신적으로 하는 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미대를 나왔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학원이나 열어야 하고, 학원 좀 열라 그랬더니 뭐 바로 옆집에 뭐 미술학원 있고 또 그 옆집에 미술학원 있고 그 사이에 넣으려 그러니까 이게 좀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여행하면서 이제 신흥 도시들을 보면서 야, 중국이 참 많이 앞서간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참 연구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어땠나 싶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명동이 소위 말하는 문화의 중심지였잖아요. 그 옆에 충무로 오는 영화의 중심지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패션의 중심지가 되고 그랬었는데 한 10만 단위? 아니, 그 읍 단위만 하더라도, 만 명 단위만 하더라도, 만 명 단위는 좀 그렇겠다. 한 10만 단위 정도 되는 도시, 그러니까 C급이 지금 한 5만 되니까, 5만 단위 정도 되는 데에는 전부 다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갖고, 그 안에 소규모지만 그 규모에 맞게, 공연장, 전시장, 또 그런 걸 한꺼번에 정부에서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진흥기금 그런 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소위 말해서 예술 작품 거래소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안 올 것이고, 예를 들어 거래소 같은 데나 전시장 같은 데나 공연장 같은 데 이런 거는 생산자,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이렇게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문인들,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나 이 사람들 그 출판사 쫓아다니기 급하거든. 글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거든, 신인들은.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데 거래소에서 정기적으로 출판사와 문인들의 만남 같은 걸 만들어준다 할지, 그리고 10만 정도 도시라면 그 안에서 소비될 수 있는 양만큼 출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할지, 이런 게 공연장, 또 전시장,
거래소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문화의 거리 하나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대표 정책이고, 그럼 이제 지금 소위 말해 식량 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좀 지켜야 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쌀을 포기하게 되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쌀 가격은 국제 가격에 지금 한 3배 정도 비싸요. 심할 때는 4배, 5배까지 비쌀 때도 있는데 요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식량이라는 것은 1%가 부족한 거와 1%가 남는 것은 가격 차이가 10배, 20배 나요.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그만큼 커요. 그래서 좀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식량만큼은, 그러니까 특히 쌀만큼은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발상에서 어떤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논이라는 것은 거대한 수방시설이거든요. 수해 방지 시설이에요. 논은 물을 가둬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논은 또 환경 정화 시설이에요. 뭐 또랑에는 아무리 흙탕물이 흘러가도 논을 거쳐서 내려온 물은 아주 맑아요. 그만큼 뛰어난 정화 시설이에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농어촌이, 이건 거대한 양로원이에요. 지금 나이 70, 80 드신 분들이 시골을 지금 거의 뭐 점령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국가 양로시설이나 아니면 대도시의 자식들에게 의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부담을 줄 것인지. 나이 80이 되셔도 자식들에게 푸성기라도 이렇게 가꿔서 보내주려고, 참깨라도 이렇게 보내주고, 또 참기름이라도 보내주려고, 일하시면서 오히려 건강해지잖아요. 뭔가 있고. 그래서 거대한 양로시설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 WTO 규정이나 FTA를 위반하지 않고도 논농사를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해 방지 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건 직불이거든요. 그래서 허용이 돼요. WTO 규정에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환경 정화 대책비 지불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그리고 농어촌에 대한 복지비 지출도 이게 허용이 돼요. 그렇게 하면 농어촌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우리 노인들이 더 그러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논농사에 대한 직불이 규모를 점점 키워가면 우리 국내 쌀 가격이 계속 떨어져도 국제 가격 수준으로 떨어져야 돼요. 지금 관세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관세화를 시켜서 관세를 점점 떨어뜨려 가는 것만큼 이 직불 규모를 키워주면 쌀값 안정, 거기에 따른 물가 안정, 이것도 기대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논농사가 지켜지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리고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그거는 꼭 하고 싶어요. 복지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킨다. 지금 소위 말해 진보라는 사람들이 지금 내세우는 게 맨 진보 이런 거예요.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게 사실은 비조직 노동자에 비해서는 대단한 강자예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월급 수준도 훨씬 더 높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 그런 사람들을 위한 뭐 지원, 정부 지원 이런 것들만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해 진보라는 게, 진보의 책무라는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첫 번째 책무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과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 이 가장 약한 순서대로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 손을 꼽으면 첫 번째, 부모 잘못 만난 애들. 두 번째, 자식 잘못 둔 노인들. 세 번째, 중증 장애인들. 네 번째, 난치병이나 불치병 환자들. 그 다음이 나는 실업자라고 봐요. 일하고 싶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먼저 지원해야지. 무슨 비정규직 먼저 내세우고. 이 원칙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회 확대를 위해서 아까 제가 교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꼭 해보고 싶어요. 국립대학교 납부금 50만 원으로 낮추는 거.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도 대학 보낼 수 있어요. 저 이제 뭐 지방 국립대학에 대부분 지금 기숙사들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 기숙사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그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배려를 좀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공무원들 세상이라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이거는 뭐 대단해요. 군인연금이 뭐 기본이 200만 원 이상이고 300만 원 이상씩 받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국민연금은 회사 다닐 때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도 많이 받은 사람이 100만 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형평성이 지금 필수적으로 이제 형평성을 좀 높여야 하고, 그리고 지금 연금제도는 7년씩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거 아마 10년도 안 돼서 파탄나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베이비붐 세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60 전후예요. 그리고 이제 50대 초반, 제2 베이비붐 세대라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 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산들은, 그러니까 서울 인근의 산들은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일요일 주일 일요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거의 80%가 시골 출신이 고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클 때는 도시화율이 20%가 안 됐었어요. 다 시골 출신들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산이나 타고 또 그 물가 비싼 데에서 서울에 사느라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자기 부모들 80, 90 되신 그 부모들 있는 고향으로 가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해요. 효도도 좀 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이제 그 신청자 받아서 선착순으로 받아갖고 이주비를 한 1,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연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연금이 50만 원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정착금을 한 3년에 걸쳐서 한 50만 원씩 지불을 하면 3년 동안에 이제 그 뭐라도 하면 시골에서는 먹고 살아요. 그래서 50만 원씩 지불하면 신청자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연구소 사무국장님 하시는 양승국 선배가 그거 제도 생기면 자기가 제일 먼저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베이비붐 세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지 않느냐. 지금 그 베이비붐 세대가 도시에 있으면 나중에 그 의료보험 파탄이 더 빨리 와요. 도시에 있으면서 맨날 산 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이제 산 못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면 건강도 더 많이 그만큼 악화되고, 시골에 살면 농사 지을 욕심으로 앞으로도 그냥 참고 농사 짓거든요. 그리고 그 시골에 보건소 잘 줘요. 제가 지금
장모가 좀 편찮으셔서 서울로 모셨는데 이 양반 절대로 자식대로는 안 산다 그래갖고 이제 아파트를 하나 얻어들여서 거기서 두 분이 사셔요. 두 분이 사시는데 자식들 중에서 내려갔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거의 이제 활동을 못 하시는데 그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랬으면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향수병까지 겹쳐갖고 더 위중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법개혁의 문제인데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 드나든 사람들 혹은 검찰에 이거 몇 번 불려간 사람들 감옥에 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 돼요. 세상에 못 믿을 게 판사고 검사라고. 전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정도 하고 나오면 그 유명 법률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가고 2년 안에 한 30억 못 벌면 안 된다며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죄 없는 놈 죄인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죄 있는 놈을 죄 없는 놈으로 만들고, 죄 있는 놈 그러니까 죄 없는 놈 죄 있는 놈 만들고, 죄 있는 놈 죄 없는 놈 만들고,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30억씩 버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는 간단히 얘기해서 법조인들이 지배하는 나라 같아. 판사, 검사가. 그런데 법률적인 쟁송에 걸려들면 그런 것 같아. 그래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판사든 검사든 민초들의 애환을 겪은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그것도 국선 변호인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판사든 검사든 임명해야 한다. 그 인사제도를 그렇게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법조계에 있는, 그러니까 그 변호사이자 또 판사 경력자이자 현직 그 법대 대학원 원장도 거치고 법대 학장도 거친 원로 교수한테 이걸 자문을 구했어요. 그놈 하는 이야기가 그거는 법조계 현실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판결문이나 또 그 검사 기소문이나 이게 소위 말해서 인류대 나오고 사시 성적 좋고 연수원 성적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근데 그렇지 못한 변호사 자격 겨우 딴 사람들 변론문하고 딱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을, 또 젊었을 때 샤프했을 때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이 사법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 사법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 능률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공평성이고 공정성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공평성,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으면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은 판사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이랑 재판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사법부에서 인정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재판관의 그 재판의 효율성 세계 최고다. 다만 공정성이 좀 문제된다. 그게 그 바탕은 뭐냐면은 업무량이 엄청나게 크다거든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는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안 늘린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를 늘리는 게 시작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년 된 그 사람 중에서 뽑는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권을 가진,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비즈니스 능력이 탁월하고 그런 사람이 또 그쪽 세력을 갑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이 그러면서 진검다리에서 올라갈 수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판사 제도도 변호사, 그러니까 판사가 전문 공무원 제도죠. 그러니까 판사가 된 사람은 중대까지 판사를 하는 거고, 변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비즈니스 능력에서 평생 변호사를 사용하는 거고, 이혼에도 투 트랙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쪽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 검사, 지방 판사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이제는 주리스 시스템이죠. 저기 배심원이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참심원 제도가 있는 거고, 판사는 독일 같은 데서는 그 마스터죠. 단순히 마스터이기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판사는 참심원이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손대는 거 아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검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그러니까 판사, 어떤 이제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거, 기소할 수 있는 거, 그게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소액소송이나 뭐 또 경미한 그런 사건들은 그런 데서 다뤄줘야 지금 판사 업무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뭐 잡다한 것까지, 뭐 잡범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 이제 그 대표 정책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거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가야 하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사법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표에 호소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전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법 109조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뭐 포저티브 법의 대표적인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국민은 법이 규정하지 않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법률에 벗어나지 않은 일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신 소위 말해서 정부 기관은 법률이 규정한 것만 해야 돼. 근데 변호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국민은 법이 규정한 것만 하고 변호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헌법 1조에 위반된다 그래갖고 위헌 심판을 한 20여 차례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안 바뀌어지고 있어요. 국회를 법사위를 법조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경제 살려내기 정책의 컨셉은, 기본 컨셉은 이런 겁니다. 경제학이 경제를 유기체로 간주하듯이 국가 경제에도 우리 인체에 비유해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성처럼 뛰어난 그 축구 선수는 첫째, 체력이 좋아야죠. 체격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체력 좋아야죠. 그다음 둘째, 공 다루는 기술이 좋아야죠. 셋째, 경기 감각이 뛰어나야 돼. 근데 이 세 가지는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서 피와 땀을 흘려야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경제 정책도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그러니까 국민과 기업과 공무원에게 피와 땀을 요구하지 않고는 경제도 절대로 살려낼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력, 이거는 이제 이 경제에서는 성장 잠재력이에요. 성장 잠재력을 키울 세 가지 정책. 그 다음에 기술, 운동선수에게 기술, 이 기술이 이 경제에서는 국제 경쟁력이에요. 그 다음에 경기 감각은 뭐냐? 성장의 지속성이에요. 이 성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성장 안 하면 못해요. 성장했다 꺾어졌다, 성장했다 꺾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경제 자체를 망치는 거예요.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고 기업의 경영 수준은 더 악화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각의 이제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그리고 그 성장 지속성, 이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세 가지 정책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정책 중에서 첫째가 그 제조업 종합 상사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 제조업 종합 상사에서 부품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을 상품처럼 만들어서 제조업 종합 상사에서 그걸 영업하도록, 그걸 팔도록, 그리고 그 제조업 종합 상사에 대해서는 그 투자금 출처를 일체 묻지 않고, 그리고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이거 뭐 또 재정 지원 왕창 해주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품 소재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가 약 한 1년에 그 1,000억 달러 정도 수입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부가가치 그 부품만 그래요. 1,000억 달러가 넘어요. 이 부품 소재들은 국민소득 4만 달러, 6만 달러 이런 나라에서 수입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 소재 산업이라는 게 국민소득 5만 달러, 7만 달러도 얼마든지 버텨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 후에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이냐, 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이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부품 소재라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이에요. 뭐 1인 기업에서 하루 5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품 소재도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생산해서 판매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임원 있고, 뭐 처장 있고, 뭐 부장 있고, 차장 있고, 쭉 그 유계 질서를 가진 대기업에서는 절대로 이 부품 소재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에게 수입되고 있어요. 근데 또 그 부품 소재의 그 개발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개발하는데,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자금도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그 오랜 세월의 숙련이 필요해요. 생산 기술 숙련이 필요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부적합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품 소재 산업 적극 육성이라는 구호를 외친 지가 한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1,000억 달러 이상 우리가 수입해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중소기업을 통해서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대기업들이 부품 소재 산업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그 제품들을 생산할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팔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벌들은 지금 최대 현안이 뭐냐 그러면 경영권 세습이에요.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 온갖 불법, 탈법,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룹 내 거래는 물론이고 별짓을 다 해요. 삼성 경영세습위에서 에버그린 에버랜드 갖고 온갖 장난치다가 걸려서 감옥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재벌의 유일한 그 문제는 지금 이 경영권 세습인데, 이 제조업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투자할 경우에 일체 출처를 안 물으니까, 그래 국가에 기여한 만큼 네 경영권 세습해가 허용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그 경제력 집중, 재벌 위주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재벌 그룹들이 그 중소기업들을 계속해서 생산해서 10억 원짜리, 20억 원짜리 계속 팔아가잖아요. 이게 단가가 굉장히 세니까 그 팔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도 완화되고 중소기업도 충분히 육성되리라고 나는 봐요.
네. 어디다 판단? 지금 10억, 20억에 사업할 거 없냐고 묻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주식 상장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에게 그거는 너무 적은, 그러니까 부품 소재, 연간 매출 한 20억짜리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기업을 상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업을 파는 거죠. 그 이제 재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재벌이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거 이제 팔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부품 소재를 개발을 하고 싶은데, 상품으로 개발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자금 지원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지금 제조업 종합상사라는 제도가 70년대 우리 무역 종합상사 있었잖아요. 종합무역상사. 이제 그 제도 본뜬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고려무역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제조업 종합상사도 하나 설립하려고 그래요. 공적기관으로. 그래서 개인들이 이 부품 내가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들을 심사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에다 집어넣어놓고 소위 말해 제조업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연구하게 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다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벌이 이 종합상사들을 팔기도 하고 고려 제조업 종합상사에서 그 신청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개발하게 해서 그 사람들 독립하게 하면서 이제 그 지분을 갖게 하는 그 지분을 대가로 이제 그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제조업 국제 경쟁력을 구축하는 이제 첫 번째 사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제조업 종합상사 이게 활성화되면 부품 소재 전문 그 산업도시, 그러니까 그 산업도시를 한 100만급으로 한 3개 정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추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업협동도 이제 그 좀 더 효율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들이 따르는데, 자관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싶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과 일부 우리나라 지배계층의 땀이 아니라 피를 요구하는 그 정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공부문의 강력한 구조조정이에요. 공공부문을 매년 5%씩만 줄여가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 이상씩 올라가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 IMF 때 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약 20%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약 5%대도 잘 안 됐던 때에 이게 그냥 갑자기 9%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20%를 딱 이 구조조정하니까.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재정지출 증가율이 그 30% 전후였었는데 그거를 한 단위수 증가율을 딱 떨어뜨리니까 뭐 경제가 10%를 넘어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때는 우리 이제 또 기초 경제 체력도 튼튼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공공부문을 이제 구조조정을 매년 한 5%씩만 한 10년간 꾸준히 해가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거의 한 9% 내지 10%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아일랜드가 국민소득 2만 달러 넘어간 뒤에 연평균 성장률이 9%가 넘어가요. 그래서 한때 6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5만 달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최근에 뭐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래도 5만 달러가 넘어가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일랜드가 그렇지 않다고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공부문을 매년 5%씩 한 10년 이렇게 축소해 가면 우리가 목표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6% 이상의 성장률이지만 어쩌면 8% 성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상류층의 가정에서 공공부문에 한 사람이라도 없는 집안이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 지배계층에 강력한 저항이 예상이 돼요. 김대중 정권이 그 온갖 비난에 시달렸던 것도 이 공공부문 자식들 많이 잃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상류층이. 그래서 뭐 심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업적도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한 이유도 아마 그 이유가 가장 클 거예요. 이 세 가지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제 경쟁이 획기적으로 상승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을 시킬 정책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첫째가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 재산세는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해요. 물품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산세를 국세로 해놓으면 재정 팽창이 제약을 받아요. 이게 공공부문 팽창이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 경쟁력도 향상되고 성장 잠재력도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걸 전환을 하면 또 이제 그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와 재산세의 규모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꿔도 문제가 없는데, 그 재정 그 억제뿐만 아니라 이게 빈부격차 완화시키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 재산이거든요. 재산세가 국세가 되면 어떻든 간에 재산세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꼭 필요해요. 지금 강남의 재산세가 한 3천억대예요. 지금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아주 나빠서 2천억대로 떨어졌는데 한때 3천억이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3천억 전후인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2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그 50%를 이제 떼어다가 구청 세금을 떼어다가 그걸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그래도 50%밖에 안 되니까 격차가 많이 커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강남에 있는 교육시설, 복지시설, 또 또 문화시설 이런데 한번 가보시고, 강북구에 가서 한번 그런 시설을 한번 가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숫자와 그 규모와 그 내부 질과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늘과 땅이에요. 서울의 구청 사이에도 그런 격차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이에요. 인구 한 6, 7만 되는 시골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문화시설이 할 것도 없고 또 복지시설이 할 것도 없고, 그 대부분 지어진 게 지방 교부세 교부금 갖고 짓고 막 그래요. 그 시설이 형편없어요. 교육시설도 열악하기 짝이 없고, 강남에 가면 초등학교도 최신식 컴퓨터가 막 들어가는데 몇십 년 전 컴퓨터하고 지금도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요. 초등학생들도 학교 것은 보지도 않는데 집에 가서 컴퓨터 하지. 지금 그 이유가 시골구는 10억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재산세가 3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물품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지역 간 격차가 커요.
근데 지금 지방교부세라는 게 그 부가가치세 중에서 13.98%인가 이것을 떼어서 이제 균등 배분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50%로 확 늘려서 부가가치세도 많이 거치는 쪽에서 이제 50% 떼어내갖고 이제 전국에 골고루 나눠주는 제도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그 물품세, 부가가치세의 그 세율, 품목별 세율이나 이 기타 세율 조정권을 지방 정부에다 직접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 중고자동차 내가 대한민국 메카를 만들겠다 그러면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그거 좀 심하면 한 5%, 그리고 뭐 구미가 전자제품 거래 메카를 만들고 싶으면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세율 왕창 낮추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김제 쪽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렇게 신차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싸게 해준다. 세금 부가가치세 낮추고 등록세 낮춰준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해 자동차 회사들 본사가 이전해 가고, 그럴 수 있게끔 그 세율 조정권을 지방 정부에 두는 거예요. 다만 이제 각 지방 정부별로 과당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제 소위 말해 지방 정부 간,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 간 그 세율 지침을 주거나 아니면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물품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산세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이게 성장 잠재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왜냐하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게 좀 촉진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경제 성장도 높아지죠. 그 대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 좀 더 내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서 저축 많이 해서 어떤 재산을 이렇게 사들이잖아요. 그럼 재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의 혜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재산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그리고 소득 재분배라는 면에서는 재산세처럼 확실하게 큰 효과를 내는 게 없어요. 빈부격차 완화에는 이게 최고의 약발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성장 잠재력 확충시킬 정책 중에서 환율의 점진적 확대가 들어가 있어요. 환율, 이거는 어제도 토론을 잠시 했었는데, 환율 떨어지면 수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이제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환율을 점진적으로 국제 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려 가면 결국은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이 이거 150달러짜리, 200달러짜리를 개발을 해야 하거든. 이게 산업고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 잠재를 크게 확충을 시켜줘요. 이거는 이제 물가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건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피와 땀을 흘릴 정책들이 이 중에서 6개 중에서 4개가 피와 땀을 흘려야 할 정책들이. 환율의 점진적인이나 재산세의 점진적인 확대, 또 재산세 국세 전환, 물품세 지방세 전환, 이게 전부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국민도 싫어하고 기업도 싫어하고 공무원들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여기까지 이 4개가 피땀 흘려야 할 일들이. 이제 인구 100만 산업도시 개발하는 거하고, 또 제조업 종합상사 제도 도입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피땀 흘려야 할 일이고,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미에서 6가지가 모두가 다 피땀을 흘려야 할 정책들인지도 몰라요. 국민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릴 게 한 2-3개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요.
피땀을 흘리지 않고는 달콤한 과실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이 제도가 이해가 돼요. 이제 달콤한 정책 나머지 3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거예요. 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에 그 6가지 정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이게 이제 안정적인 성장의 중요성은 미국과 터키의 이제 2006년 이전에 실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터키는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여 년 동안 8%대에 달해요. 근데 11%까지 성장했다가 6%까지 또 떨어졌다가 다시 10%까지 올라갔다 다시 5%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업률이 10%가 넘어가요. 근데 미국은 2%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 이게 좋은 일자리 창출의 결정적인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면 생산성이 자동적으로 향상되고 그 성장도 결국은 지속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기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과속을 보여도 안 되고 경기가 과열이 돼도 안 되고 마라톤 선수가 5km 구간을 갑자기 빨리 뛰면 금방 탈진하잖아요. 또 전체 구간을 너무 빨리 뛰려고 하면 또 탈진하고, 그렇듯이 경기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기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돼요. 이게 관념적인 정책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소득 분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10년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이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경제라는 게 어떻게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유지하겠어요? 어쩌다 한 번씩 글로벌 금융위 같은 게 닥칠 수도 있고, 다른 국내 경제 사정이 터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빈부격차 완화를, 소득 재분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왜 필요하냐? 소득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더 많이 가게 되면 성장의 지속성은 확보가 안 돼요. 연간 소득이 2억 원이 넘어가면 지금 소비 성향이 40% 남짓이에요. 40% 간 넘어요. 그 사람들의 소득이 계속 가면 60%만큼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수요가 이제 케인스 말로 얘기하자면 유효수요가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유효수요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계속해가면 소비 성향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정도인 사람들은 거의 지금 소비 성향이 98%, 99% 그래요. 그보다 더 낮으면 이제 오히려 이제 소비 성향이 100% 넘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더 많이 가면 갈수록 유효수요가 충분히 뒷받침을 해줘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하게 되면 성장의 지속성이 확보가 돼요. 물론 소득 재분배 정책의 강도는 성장을 위축시켜서는 안 돼요. 성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복지는 항상 파멸적인 결과를 빚었어요. 장기간의 경제난 혹은 일시적인 경제 파국,
이런 게 비춰지곤 했어요. 그래서 복지는 반드시 성장의 뒷받침을 받아야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뒷받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속성이 확보가 되고 복지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이 아홉 번째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그 정책의 그 이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지를 위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뒷받침을 받도록 하는 정책, 복지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얘기죠. 이게 크게 이제 9가지, 그러니까 크게 세 분야에 각각 3개씩의 정책으로 9가지 정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분량이 꽤 많아요. 설명 자료가 꽤 있어요. 근데 이거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이해하기 좀 어렵죠? 이해 가세요? 저는 이해는 가는데요. 일반인들이 저희 이제 경제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는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은 좀.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일반인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 정책도 어렵고 경제가 더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더 믿어요. 그 맹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디 가서 경제정책 설명할 때 이것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지가 뭐만 남냐면 그것만 남아요. 국민과 기업과 공무원이 피와 땀을 흘려야 우리가 이 경제가 성장하는 거야.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막 복잡해 이야기가. 이거 팜플렛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왜요? 누군가 이 팜플렛으로 만들어지면 이거 막 팔 거예요. 이게 문제점 없나라고. 국민들한테 여기에는 이런 문제점 있고 저런 문제점 있고 막 그래. 그럼 그거 대응하다 보면 그 문제점도 있고 뭐 또 그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뭐 준비도 좀 했고 뭐 이러면서 중화가 돼. 그래서 비판의 여지를 주지 않게 해서 이건 뿌리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이 정책만 발표하고 말 거예요. 근데 이제 정책 중에서 네. 아까 이제 뭐 교수님께서 이제 하우스포 문제를 많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없는 것 같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부동산 가격 폭락이나 안정은 원하지만은 실제로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이 가격 하락이 아니라 현상 유지나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승을 원하는 건데,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확신을 주거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뭐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정책이 없어서 국민들 관심사는 이제 대부분 이 부동산에 많이 좀 관심이 쏠려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또 가계부채도 뭐 부동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확신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안정화시킨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면 좋죠. 이제 그런 질문 나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 지금 걱정할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니다. 성장률이 6%만 2년만 지속하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을 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 부동산 투기를 막을 대책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국세를 전환해서 재산세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면, 그러면 부동산 투기는 억제될 것이다. 근데 지금 단계는 이제 투기를 억제해야 될 그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노리는 게 소위 말해서 하우스푸어 대책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떨어진 그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설명하는 거죠.
효과가 어떻든 간에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나가야 할 게 뭐냐면 의사가 정확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이고 왜 지금과 같은 경제난이 빚어졌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고환율 때문에 그랬고 뭐 경제정책 실패를 성공한 것으로 호도하다가 실패한 걸 고집하다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진단 쭉 얘기하면서 그럼 지금 현재의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렇게 화두를 돌려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얘기도 하겠죠. 왜 주가는 1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주택값은 고점에 비해서 왜 30~40%씩 떨어져 있는지, 그거는 우리나라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성장률이 낮아졌고, 그래서 저축이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고, 저축이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다. 근데 6% 이상 성장을 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것이고, 그 수요가 일어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는 10년을 주기로, 그리고 지금처럼 가장 하우스푸어처럼 부동산 침체가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했을 그때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폭발적인 상승으로 끝났다. 그리고 폭발적인 상승이 또 다시 꼬꾸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설명이 진행이 되겠죠. 예전에 우리가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우리가 2만 불 이전에 만불 이런 시절에 이제 올랐던,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집도 많이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했고요. 뭐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자가보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아직도 좀 부족한 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인구도 예전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그런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지금 부동산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지금 계속 뭐 신문이 뭐 일본처럼 자산 디플레이션이 생긴다, 장기 침체로 들어가. 맨날 요즘 그런 것 들으면 스트레스 엄청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저도 지금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 자산 디플레이션 이제 일본 같이 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끝났다. 그 다음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미 90년대에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2배 반 이상 올랐어요.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혹은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게 주택 가격을 떨어뜨린다? 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또 더 중요하게는 뭐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저축이 더 많이 늘어나면 뭘 할래 했더니,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겠다는 수요가 있는 한은, 그리고 그 수요를 위해서 저축이 계속 늘어나는 한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아직 100%에 이르지 못했어요. 미국은 그 할렘이 형성될 정도로 대도시의 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간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대도시에서 교통 좋은 데는 집이 부족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뉴욕에서인가 그 소위 말해서 초소형 아파트 이 공급하는 그 정책을 펼쳐 성공했다. 다른 데에서도 그걸 본따려고 한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작은 집에 살다 보면 좀 더 큰 집으로 옮겨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평짜리로 살다가 15평으로 옮겨갔어요. 그럼 거기서 뭐 끝나냐? 아니에요. 좀 더 많이 벌면 20평으로 가고 싶고 30평으로 가고 40평으로 가고 싶어요. 내 소득이 충분하면 단둘이 살아도 40평에서 살고 싶지 20평에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가족들이라도 오거나 손님들이라도 오면은 손님방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 자식들이 오면 내 자식들이 그 잠자고 갈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선별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도 자동차의 종류나 어떤 이런 것들은 더 많아졌지만 상품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더 버라이티하게 더 많아졌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잘 팔리는 거는 확실히 가격보다 사람은 질에 더 추구를 하고 사는 곳도 이제는 다들 복지가 좋은데 더 거리 조성이 더 좋은데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찾기 때문에 향후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좋게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도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더 많이 떨어진 데는 제가 볼 때는 좀 거품이 껴 있다거나 같이 따라서 올랐던 데들이 좀 안 좋았던 데들이 더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군이 너무 좋고 살기 편의시설이 좋고 곳곳에 녹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연수구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중산층도 있지만 상류계층이랑 같이 가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이 올라도 저는 부동산도 상품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오르더라도 질적으로. 그런 데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네, 이제 그렇게 따르게 오르지만 그 어떤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절대적인 가격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면서 저는 한국적으로 올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오르더라도 다 전체 전국이 다 같이 막 폭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근데 지금 소위 말해서 옛날에 그 뭐랄까 사람들이 살던 공간이 창고로 쓰이는 데도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좀 그 품평을 좀 해주시죠.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 군사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군사력 격차가 최소한도 10대 1인데요. 10대 1이라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위에.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 대통령 인수위에는 잠깐 있었는데 그때 그 연대장급 어떤 친구가 자기가 그 이북의 정보를 이렇게 군사력을 이제 미국에서 주는 위성 사진 자기네들 오산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거기에서 직접 수집하는 그거는 이제 레이더로 수집하는 그런 것 등등을 종합했을 때 그 친구 얘기는 이제 당신은 이제 그 소련 붕괴되고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막 겪은 뒤에요. 이제 한참 어려울 때인데 그때 그 친구 이북에서 일주일에 뜨는 항공기가 10대가 안 된대요. 그러면 공군기는 모두 다 고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공군기, 우리 자동차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동을 걸어줘야 되잖아요. 한 달 이상 지나면 자동차 성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집에 놔두는 자동차도 시동은 일주일에 한 번은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10분이라도 시동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가끔은 몰아줘야 돼요. 근데 비행기는 그게 며칠이야? 3일에 한 번씩이든가 이게 떠야 돼. 그래야 성능이 유지가 돼. 그래서 이북에 있는 뭐 2,000 몇백 대의 항공기가 모두 다 고물이라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그리고 또 탱크가 움직이는 흔적이 없대, 위성사진에. 그러니까 탱크도 자동차와 비슷해서 일주일에 한 번 움직여줘야 된대. 그리고 최고 속도를 한 번씩 내줘야 한대. 탱크의 최고 속도가 60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60km로 달리려면 기름이 장난이 아니게 많이 들어간대. 그래서 이북에 있는 탱크도 다 고물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국어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고 그냥 설명자료로 돼 있고 설명자료 중에서 이 두꺼운 걸 제가 그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제발 좀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지금 다음 정권 한 중반쯤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정권 말기에는 경제난이 한번 올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한번 올 것 같은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에요. 만약에 그런 경제 위기가 오면 뉴질랜드와 같은 처방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흔히 이제 소위 말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론자들한테 제가 제기하는 게 뉴질랜드와 호주의 사례거든요. 호주가 백호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91년도에 포기를 해요. 근데 이 91년도에 세계적으로 그 금융위기를 겪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한 주택 대부조합 사태라는 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대부조합들이 거의 다 도산을 해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일본에 직격탄을 날려서 일본이 거의 4만까지 갔던 주가지수가 2만으로 절반은 뚝 떨어지고, 지금은 뭐 8천도 안 되지만 2만으로 뚝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2만으로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한순간에 그 반토막으로 탁 나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소위 말해서 부동산 버블과 주택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를 겪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세계로 전파되면서 핀란드, 스웨덴이 또 그 타격을 유럽에서는 제일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와요, 그 두 나라가.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미국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 뉴질랜드. 1989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와요. 그리고 이제 1991년도에 이제 호주가 뉴질랜드 금융위기 터진 지 1년 반 정도 이후에 이제 호주가 금융위기가 와요. 근데 호주는 즉각적으로 이제 백호주의를 포기를 하는 등 규제 완화를, 개방화를 진행하고 규제 완화를 하고 또 민영화를 단행해요. 일부지만, 호주는 전부 다 민영이지만 이 공공부문을 좀 위축시키고 재정 지출도 축소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호주는 2년 만에 그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요. 근데 뉴질랜드는 89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93년까지 한 해는 0.2%고 나머지 해는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리고 93년도에 뒤늦게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투자 이민이라도 가능해진 게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지금 40만 달러인가요? 그것만 가지면 누구나 가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민이 완화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뉴질랜드가 공무원 숫자를 4분의 1로 줄여요. 공무원 숫자를 4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감옥을 민영화한다니까. 감옥을 민간에다 이탁을 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졸지에 이제 개인 회사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극단적으로 공공부문을 축소를 시킨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때부터 뉴질랜드가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장기간의 경기 평창 국면이 진행이 돼. 그런 것만 보더라도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 나라에서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은 때는, 혹은 높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또는 그렇지 않은 때에 비해서 성장률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국제 경쟁력은 물론이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얘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공부문이 이제 외국 사례가 이렇다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 대부분 그러죠. 그 나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정학자 중에서는 사명인 같은 도전을 펼친 분이 없는 겁니다.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역적이에요. 그 내 책이 지금 신자유주의 전쟁이라는 책이 지금 출판도 못 되고 있는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회 통념에 벗어나 있으니까 그 출간이 안 되고 있어요. 전반적인 정책을 보면은 이제 그 다들 좋아하고 수용할 만한 부분은 많은데 공공 부문 구조조정 이런 쪽은 상당히 역풍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공공 부문을 조정하게 됐다는 거는 일반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실제로 정권을 잡았을 때 제일 강력하게 진행되고 실행을 하면 좀 강력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율의 점진적인 인하는 어때요? 더 뭐 경악을 할 텐데. 환율도 그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환율에 대해서는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들 이제 환율이 올라가야 이제 우리가 잘 되는 거, 경제가 잘 가는 거예요.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다들 이상하겠어요. 그 수출이 줄어들어서 이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 당장에 나와요. 이게 지금 그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게 이해가 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율 같은 경우도 너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더 이해를 하니까 일단 그건 대충 제가 항상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택과 선택과 집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는 게 그리고 집중을 해서 그거를 공략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보다는 요새는 자기 주장을 잘 어필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세대의 20, 30대, 40대가 다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더 좋은 어떤 공약을 펼치는데 좋은 선전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해서 그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산업도시 만드는 거 어느 누구나 뭐 전 세대를 강요하고 다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중심으로 내세워서 네, 그래서 대우 공공 그 부분은 조금 말을 아끼는 게 사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흠집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말을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문제 제기 이제 특히 이제 그 두 개가 가장 이제 반발이 심할 텐데 이제 그거를 두 개를 앞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면 될수록 관심을 끌어요. 그리고 그 논쟁에서 이겨내면 저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 지지해줘야지 하는 그런 게 일어나요. 이제 그걸 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상황을 봐야 돼요. 이건 이제 종합 선물 세트니까 이 중에서 이제 뭘로 꼬실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가장 공공 부분에 대한 어떤 삭감 때문에 아직도 많이 못 들어먹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공공부문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 지배계층하고 예. 벽을 쌓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 사례를 보면서 조금 조정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그 준비 많이 해오셨을 텐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읽고 또 이전 주에 내가 뭘 발표하려고 했더라 이제 이거 다시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